선생님들 안녕. 저 알죠? 박대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은 늙은 놈이 되게 귀여운 척한다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나이 안 먹었어요. 고생을 많이 해갖고 노안이라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문화지역지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강의는 무료예요. 그래서 왜 무료냐면 싸구려 강의라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돈을 내고 수강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도 저런 것까지 또 돈을 받고 강의하기는 좀 제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무료라고 절대 정말 싸구려 강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 강의 한 강 준비하는데 한 최소 6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한테 유익한 강의가 되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런 강의가 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계통지리학 위주로 학습을 하시잖아요.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한 2점에서 8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지적 상식에 해당되는 그런 문항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틀려도 합격하는데 별 지장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떻게 틀려도 되는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아까 뭐 젊다고 했지만 조금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아마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강의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름은 제가 문화지역지리 강의인데 이게 계통지리학으로서 문화지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지리에 가까운데요. 근데 이걸 통해서 거꾸로 계통지리 내용도 일부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소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런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점수를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세보니까 8점 정도 영향을 미치던데요. 그래서 이 점도 아쉽죠, 우리. 그래서 이 점도 소홀히 하지 말자 그런 의도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별거 아닌데 공부하기에는 좀 귀찮은. 그래서 좀 경험이 많으시면은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은 짬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이런 공부에는 짬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지만요. 어떤 부분도 영향을 미치냐면 역사 공부도 사실 영향을 좀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은 지리는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리 전공자 중에서는 역사가 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수강 대상은 일단은 만약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분명히 워밍업, 그러니까 계통지리 공부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계통지리에서 뭘 배우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공부하신 그런 수험생에게도 일종의 활용 점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난 이 점도 놓치지 않고 뭐 80점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나는 100점으로 한번 합격해 보겠다. 그러신 수험생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계통지리학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길지는 몇 강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제가 한 8강에서 10강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장담은 못 하겠지만 분명히 그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은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이제부터 할게요.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대륙별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고른 데가 이제 유럽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영국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또, 제가 나름 또 영국 유학파라 갖고 자, 그래서 유럽은 전체적으로 요 정도 면적은 아마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경계가 우랄 산맥의 서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영토의 대부분이 유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더 커지는 거고요. 우랄 산맥 서쪽만 쳤을 때는 한 1000만 제곱킬로미터 되니까 미국이나 중국, 캐나다 크기하고 대략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우랄 산맥 서쪽이라 그렇지 만약에 이거를 러시아를 완전히 빼버리면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유럽 중심 지역만 따지면요, 아르헨티나랑 사실 유럽의 크기가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인구는 이제는 더 이상 늘기 어렵다라는 거죠. 7억을 좀 넘는데 이제는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45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구소련의 독립국들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 한 45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럽에 대해서 개관을 했는데 사실은 유럽의 이제 지역 구분을 해야죠, 먼저. 근데 그거는 제가 요거 먼저 강의를
진행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유럽을 어떤 지역을 네이밍하는 법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국가로 이건 뭐 따로 이거 제가 자료실에 지도 올려드리긴 하겠지만은요, 그냥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라로 영국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영국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통지리학에서도 우리 영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국 첫 하면은 영국 유학파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건 인증. 사실 이거 찍는데 1시간 걸렸나? 왜냐하면 처음에 러시아 친구한테, 그러니까 제가 혼자 다니거든요. 겨울에는 또 한국 사람이 없어. 그래서 러시아 친구한테 찍어달라 했더니 아니 걔네들 사진 진짜 못 찍어요. 머리카락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결국 몇 번 실패한 끝에 독일 애들이 사진 잘 찍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또 가보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가면은 꼭 빼놓을 수 없는 장소죠. 빅벤 앞에서 인증샷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겁니다. 이제 런던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런던의 지금 인구 구성비예요. 그래서 런던이 대략 인구는 한 700만 정도 되는데요. 보세요. 일단은 영국계 백인은 60% 이거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그나마 지금 한 54%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 다 지금 영국의 교외 지역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옆 나라니까 의외로 근데 많지는 않네요, 그죠? 아일랜드 사람이 한 3.1%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백인이 저 정도 8.3% 정도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물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제일 많은 사람들은 폴란드 사람들이에요. 폴리시들이에요. 그래서 요건 좀 얘기하고 싶어요. 런던의 인구 구성에서 제가 폴란드 사람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본적으로 유럽의 인구 이동 파트죠. 유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 많이 하면 저개발 국가 내지는 또는 개발구상국, 그리고 과거에 유럽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에서 많이 들어와. 이건 기본 상식이 되겠죠. 근데 같은 유럽 국가에서 가장 인구 유출이 활발한 나라가 이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화 하나 소개하면, 제레미 아이언스라는 혹시 배우 아세요? 우리 영화 미션의 주연 배우로 나왔던, 거의 지금 할아버지 되는데 진짜 그 사람처럼 늙고 싶어요, 저도. 근데 불가능해. 그 사람 키가 190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커 보이, 이거 뭐 발판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 강에서 만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나 또 루저라고 놀리면 안 돼. 그래서 아무튼 그 제레미 아이언스가 주연한 달빛 아래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달빛 아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상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문라이팅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바로 이제 폴란드 출신 불법 체류자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히 런던에 폴란드 사람들이 꽤, 요 중에 8.3% 중에서도 대략 한 5%가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런던의 인구 구성에서 결국 런던,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 주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이게 언뜻 이해가 돼요. 그죠? 지금 또 런던 시장님은 파키스탄계 출신이죠. 그쵸? 네. 이슬람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프리카 개인족. 흑형들도 굉장히 많은데 10.9% 되네요.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이게 미국하고 좀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제 이주 당한 거잖아요. 노예로.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말 그대로 아프리카에서 직접 이주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요 아프리카 개인종은 상당 부분 어디서 많이 들어오냐면 카리브해 출신들이 많습니다. 카리브해. 그래서 카리브해에 특히 두 나라에서 많은데 어떤 나라냐면 자메이카라는 나라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우사인 볼트의 나라죠, 여기에. 그리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래서 토바고 말 그대로 담배 모양으로 생겨서 섬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라틴 아메리카 지역 대부분이 스페인 아니면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 사람들이 1950년대 이후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의 인종 구성비에서 또는 민족 구성비에서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계 1.1% 됐죠. 그러니까 자,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일단은 자 봅시다. 아까 얘기한 게 맞는지. 그래서 제가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고 영국으로의 국가별 이주자 수네요. 폴란드 2등이죠, 그죠?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 그리고 방글라데시. 여기 이제 카리브해는 이제 없는 이유가 카리브해 사람들 대체로 1950년대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요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영국이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 특히 런던이 전 세계에서 어떤 민족별 거주지 분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즘에 아주 또 핫한 주제, 이거 올해 시험 나왔다며?
아, 내가 죄송합니다. 강의를 1년만 먼저 시작했어도 여러분 다 맞춰드릴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이죠. 이 GD가 여기가 어디냐면 런던 동부에 이스트엔드예요. 그러니까 웨스트엔드는 잘 사는 사람들, 또 이스트엔드는 이 미국에 보면은 이런 데를 이제 사실 다운타운, 업타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보면은 알겠지만 여기 보세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낙후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못 사는 동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누가 특히 많이 살고 있냐면은 방글라데시라든가 아니면 터키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실제 여기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브릭레인 마켓이라고 한국 그 여행객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장소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겨울에 찍은 거라 가지고요. 좀 불쌍해 보이죠. 이게 추워서 그냥 한국 돌아가고 싶은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요 동네가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하면, 요거 잠깐 여기서 소개를 합시다.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거주지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자, 민족별 거주지 문화. 그러니까 동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일종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여기를 처음에 거류지로 채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의 개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선택은 아닌 거죠. 결국은 차별을 받는 것에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런던에서 그 게이트키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업자라든가 아니면은 금융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종을 할 수가 있죠, 이 지역을.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앞으로 누가 계속 들어올 거니까 이 지역에 원래 영국계 내지는 백인들한테 싸게 집을 살려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들어온 사람한테 또 비싸게 일종의 이중 그런 차익을 남기는 그런 지역. 그거를 뭐라 그래? 그거를 블록버스팅이라고 하는 거죠. 블록이라 해도 되고 블럭이라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 지역이 지위를 강등시켜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출과 관련해서는 레드라이닝이라 하죠. 왜 이런 말이 붙었죠? 그러니까 거기 줄에다 이제 빨간 줄 계약서 또는 대출 서류에다 빨간 줄 긋는다 이거죠. 그래서 레드라이닝이라는 거는 이 동네의 어떤 부동산 가치를 낮춰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대출 한도를 저평가를 시켜가지고 대출 한도를 낮춰버리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영국에서 우리 보통 도시지리학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요, 네, 좀 이따 얘기할게요. 페이지 수는 여러분들 제가 존경하는 박경환 교수님, 우리 류현택 교수님, 정현주 교수님 쓰신 도시사회 지리학에 의해 그 책을 참고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가 아까 카리브해 사람들을 먼저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이 지역은 이제 방글라데시나 터키 사람들이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카리브해 지역 사람들 관련해서 요거는 그냥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이효리가 좋아하는 그 유기농 그 화장 이효리 유기농으로 망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무튼 그 닐스 야드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야. 거기 앞에서 쓴 거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죠. 노팅힐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요거 왜 사진을 저렇게 찍었냐면 저 라이펄슨이라 갖고 그거 우파 아니야 나? 이제 알겠지? 저 나름 반체자 인사했어요. 이거 저 몇 년 전에 그런 일 있었잖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촛불집회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 노팅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휴 그랜트하고 누구야? 저기 줄리아 로버츠죠. 그래서 요 서점이 또 뭐 유명한 명소가 된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팅힐 지역인데 노팅힐 지역에서 이제 1950년대 말이었어요. 58년도에 어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카리브해 노동자들이 인종차별에 항거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리는 의미에서 1964년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계제, 보통 세계 3대 카니발 하면 뭐 브라질 리우 카니발, 베니스 카니발, 또 니스 카니발 그런데 사실 제일 의미가 있는 것은 저는 노팅힐 카니발이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정말 세계 최대의 거리 축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리브해 지역 출신들이 여기서 인종차별에 항거한 그런 사건을 기리는 겁니다. 1958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간단한 퀴즈 하나 되겠어요. 이 노팅힐이라는 지역은요. 잘 사는 동네일까요? 못 사는 동네일까요? 답은 못 사는 동네 같아요. 잘 사는 동네예요. 이거는 자 이스트엔드가 아니라 서쪽에 있어요. 런던 중심에서 서쪽에. 그래서 여기가 런던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첼시 켄싱턴 구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첼시 켄싱턴 구역인데 여기가 잘 사는 동네예요. 완전 부촌이에요. 근데 왜 카리브해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1950년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산업혁명기도 아니야. 미국처럼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도 아니죠.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일은 부잣집들의 뭐 잔디를 깎아주는 집사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카리브해 노동자들은 여기에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도시사회 지리학에 얘기했죠. 그 책 14쪽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 카리브해 출신들이 어디 사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영국의 중심에서 동쪽에 치우쳐요. 다 이스트엔드 쪽에 거주한 사람이에요. 제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국의 거주지 분화 관련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리브해 노동자, 제가 아까 주목할 거 폴리시,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뭐 남부아시아라고 보면 되겠죠. 크게 세 부류인데 하나가 폴란드 출신, 그리고 남부아시아 출신 카리브해 노동자들, 요거에다가 선생님들이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급 동네예요, 그죠? 물론 여기 포토밸레 마켓이라고 갖고 뭐 일요일날 가면은 또 굉장히 사람들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팅힐 지역을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영국 남부 지역에 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화이트 클리프라고 하죠, 그렇죠? 하얀 절벽인데 요건 아마 들어보셨어요. 세븐 시스터즈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가서 저는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이런 데 벌써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가서 막 점프샷을 찍고 그러시는데 그러다 한 명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여자 유학생. 그래서 그러지 말고요. 그 중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영국 남부에는 다 이 화이트 클리프예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암석이. 당연히 석회암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석회암이다라는 거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영국이 한 4억 년 전에는 적도 지역에 있었다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속 매년 한 3cm씩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 밑에 가면은 암모나이트 같은 거를 우리가 쉽게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남부해안이 이렇다 그러면 반대로 프랑스 북부해안도 이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서로 떨어져 나간 거라고 본다면,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런던의 소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런던 개통지리학과 관련된 걸 얘기하면 도시지리학에서 어떤 인종별, 민족별 거주지 분화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더 활발한 지역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국의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저는 축구 사실 안 좋아해요. 근데 남자 선생님들은 축구 좀 EPL 많이 보시죠. 근데 이 팀 남자 선생님들 알겠네. 예, 그래서 리즈라는 팀이죠. 그러니까 왜 소개했냐면 우리 이런 말 그냥 쓰잖아요. 지금 우리 유행어가 됐잖아요. 나의 리즈 시절이라고. 그래서 이 리즈가 지명이죠. 어디냐면 영국의 공업은 주로 잉글랜드 북부 내지는 중북부 내지는 동북부가 담당을 했는데 잉글랜드 중북부 지역은 그러니까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쪽이 좀 중화공업을 담당했다면 리즈가 딱 경계 지역인데 리즈부터 북동쪽으로 가면은 뭐 뉴캐슬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뭐 있을까요? 미들즈버러. 네, 이런 동네가 바로 영국의 대표적인 석탄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가. 근데 자, 이 나의 리즈라는 게 뭐야? 이 팀이 옛날 잘한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하위 리그로 강등됐다라는 걸 따가지고 우리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리즈 지역이요, 지금은 굉장히 못 사는 당내. 왜? 탄광들이 다 폐광됐을 거 아닙니까? 주로 누가 많이 들어와 있을까요? 파키스탄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래서 특히 바로 이 파키스탄계 사람들이 영국판 9.11 테러라 그러잖아요. 과거에 7.7 테러, 영국 지하철 폭탄 테러 있었죠. 그 파키스탄 젊은이 4사람. 그쵸. 그러니까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살던, 태어나고 살았던 그 청년들에 의해서 그런 테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바로 런던 시장님이 파키스탄계라 그랬잖아요. 그분도 이쪽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리즈나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영화로 만들어진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 혹시, 또는 뮤지컬도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영화죠. 그래서 이게 주는 메시지 되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성역할 파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남자 아이인데 얘가 발레리노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역할. 참고로 성역할 파괴를 어떻게 보면 주창했던 대표적인 남자 하나만 얘기하면 유명 중에서 존 레논이 그랬대죠. 비틀즈의 멤버, 그치? 자기는 소원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 아무튼 자, 그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는 1984년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984년이 영국한테는 굉장히 암울하네요. 그러니까 영국에 노동조합들이 많이 탄압되고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는, 특히 광산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자, 영국의 경우에 영국에 이제 노동장 정부가 집권하다가 1970년대 말이죠. 1979년쯤인데요. 누가 집권하게 되냐면 대처 총리가 집권하게 됐죠. 그러면 자, 1979년에 대처 총리가 집권했다는 얘기는 이 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 노선의 채택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보통 또 뭐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경제적으로는
또 대처리즘이라고도 하고요. 더 미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죠. 1년 뒤니까. 그래서 레이건이 등장하죠. 레이건 행정부에 의한 레이건노믹스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또 무슨 공공관리론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개통지리학 시간, 경제지 시간에 제가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처가 딱 집권하고 보니까 대처가 이제 자기가 이제 공약으로 온 게 뭡니까? 영국의 어떤 비효율,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영국병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영국병 퇴치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많은 그런 지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처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보면은 자 이게 결국 영국 79년부터 84년에 영국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그 영국의 지위라고 했을 때는 바닥을 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1970년이나 79년이나 80년대 초에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갔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경제적으로. 미국? 아니야, 미국도 똑같았어요. 미국. 그러니까 레이건이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당시에. 그래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일본이 정말 잘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일본 기업들을 본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가전이 거의 전 세계를 석권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들어봤을 만한 메이커가 뭐 소니나 도시바나 아니면 뭐 파나소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 세계 가전을 파나소닉이지, 예, 파나소닉 가전 석권한 거를 대처가 본 거야. 그래서 일본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라는 그런 연구 내지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일본의 어떤 특수한 그런 경제적 환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 봐요. 우리가 유연적 생산 체제, 소위 말해서 포스포즘이라는 건 대체 90년대 이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먼저 시작된 나라는 일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어떤 특수한 그런 고용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미 2차 대전 이후부터 그 린 시스템이라 그래요. 린 생산. 그죠? 이 얇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굳이 이런 뭡니까? 이 유연성을 추구하는 그런 생산 방식 보면은 보통 이런 게 있죠. 우리 개통지리학 시간에 배우죠. 경제지학 시간에 뭐 기능적인 뭐라 할까? 기능적 유연성 또는 뭐 수적 유연성. 그쵸?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지? 하나가 기능적, 수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가 시간적 수요. 네, 시간적.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이미 1950년대부터 이걸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얘기는 일본은 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고용 관계였냐면 노동조합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삼성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돼요. 노동조합이 힘이 전혀 없어. 그렇다고 뭐 바로 해고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은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이거지. 어떻게 돼? 노동자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걸 전환 배치라고 하죠. 근로자의 전환 배치라고. 그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영국이 그걸 시도를 하고 나름 성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것이 이제 빨리 죽여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영국 입장에서. 이미 석유로 바뀐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에 이 영국의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이죠. 그래서 요 동네가 리즈하고 그 미들스버러 사이에 있는 동네인데 이징턴이란 동네예요. 여기가 거기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 및 뮤지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의 아버지도 바로 탄광 노동자인데 거기서 이제 해고다는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결국은 탄광된 그런 노동자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른 직종으로 내지는 다른 역할로 이렇게 전환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 기능적인 유연성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자, 이거 보세요. 결국 이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막 이렇게 연행돼 가는 거예요. 경찰들에게 탄광 파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다국적 기업의 어떤 조립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조립 공장은 업무의 어떤 단순성이라고 본다 그러면 굳이 남성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성역할 파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영국에서 성역할 파괴가 바로 80년 중반부터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 놀고 누가 일하게 된 거예요? 여성들이 일하게 된 거죠, 이게. 여성들이 일하게 되고 또 나머지는 아까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파키스탄 및 남부아시아 노동자들이 파키스탄을 대표로 하는 남부아시아 노동자들이 와서 이 지역의 어떤 노동력을 다 차지해 버리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메시라고 사실 이 메시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남자 선수들 축구 그 선수 아니야. 그래서 도린 메시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전성기가 도린 메시 이 교수님의 전성기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중반이 때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게 딱 뭐하고 일치하냐면 영화 빌리 엘리엇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의 사진을 일부 보여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영국 북동부 지역인데 바로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를 이제 미들랜드 지역이라 하죠. 미들랜드 지역은 대체로 중화공업이 발달한 반면에 이쪽 여기 리즈부터 여기 딱 경계예요. 그래서 요 지역은 영국의 이제 탄광, 광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석유는 물론 북해유전에서 나기도 하지만은 특히 요 페나인 산맥의 동쪽 지역이 물론 일부 서쪽 지역에서도 되지만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이거를? 요크셔 지방이라 하는 거죠. 이쪽을 랭카셔, 이쪽 요크셔. 어디가 강수량 많습니까? 랭카셔 쪽이 많죠. 그러니까 그쪽은 주로 면직공업이 되고 이쪽은 강수량 상당히 적으니까 뭘 키워요? 양을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혁명기에 여기는 모직공업이 또 발달하는. 그러니까 우리 요크셔 테리어라는 강아지 있잖아. 조그만 강아지. 사실 그렇게 작지 않아요. 원래는 좀 중견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반려동물 화시키면서 작아진 거죠. 그래서 특히 남요크셔 지방 지역을 다룬 그런 영화가 바로 뭐가 되냐면 아까 빌리 엘리엇이 되겠습니다. 됐나? 네, 그러면 우리 영국에 대한 두 가지 그래도 개통지리학 내용이지만은 두 가지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개통지리학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또 소개를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요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영 제국 또는 뭐라고 돼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잉글랜드와 요 서쪽이 웨일즈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스코틀랜드. 참고로 스코틀랜드 위쪽은요. 화산 지형도 나타나고 빙하 지형도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왜 제 고양이 소개해 줬잖아요. 우리 고양이가 품종이 하일랜드 폴드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위쪽이야. 여기 아마 단층선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운 지역,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는 일부만, 그러니까 아일랜드 일부를 영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역인데 거의 뭐 경제력으로 봤을 때는요, 잉글랜드가 압도하죠. 그래서 인구로 딱 비교해 봤을 때 영국 전체 인구가 6,500만에서 대략 요즘 7천만도 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한 80%는 80% 넘는 것 같죠. 잉글랜드 사람,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가장 작습니다. 대략 이런 구성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들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는 에딘버러 뭐 국제 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프린스 페스티벌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8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에딘버러 성이죠. 여기 한번 되게 굉장히 가고 싶죠. 그죠? 여름에 가세요. 꼭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여름에 가시고 그거 끝날 때쯤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리브해 노동자들의 거리 축제 있지. 그게 이제 내 생일이 8월 22일인데 왜 알려주나? 아무튼 그때 8월 마지막 주쯤 가면 그게 이제 노팅힐 카니발 딱 할 시기가 됩니다. 참고로 하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어딜까? 웨일즈. 그죠? 그러면은 남자 선생님들은 우리 뭐 가레스 베일 이런 사실 기대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뭐야 이게? 토르죠? 네. 토르. 이거는 이제 지형 시간에 합시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핵석이라고 하는 거고 화강한 심층풍화에 해당되는 거니까 또 그때 가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웨일즈 뭘 보여드릴까 하다가 물론 웨일즈의 대표 도시는 카디프라는 곳이 있는데 뭐 그거보다는 그냥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하나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북아일랜드인데 우리 이승호 선생님이 건국대 이승호 교수님 되게 좋아하죠. 여기 이승호 교수님 많이 가신다고요. 그러면 여기 자이언트 커즈웨이라 그래서 이게요. 겨울에 가고요. 여기가 북위 56도거든. 그러니까 자 북위 56도에 동지 때 그러면은 남중고도 얼마 될까요? 이 정도는 금방 나와야지. 동지 때 남중고도는 10도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 북사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산의 앞에 가려가지고요. 여기가 엄청 미끄러워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혼자 갔기 때문에 사진이 저렇게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찍은 거는 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자이언트 커즈웨이, 거인의 뚝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상절리들하고 그러니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화산지형과 빙하지형 다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화산지형이라 본다면 요거 보세요. 요거 가만히 요거 뭐 같아요? 요게 애추라고 해도 되고 뭐 그냥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암계류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원추 모양 보니까 애추 맞죠? 그럼 저건 뭐예요? 저거는 빙하지형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그래서 자이언트 커즈웨이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떨어진 데 가면 로프 브릿지라고 있는데 그 동네인데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이게 동지 때였거든요. 12월 20일경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이 푸르죠. 말 그대로 진짜 이게 서한의 학생 기후구나.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또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기 희끗희끗한 점들이 이게 뭐냐면 양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을 방목하는 그런 사진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영국은 다 끝났네요. 영국과 관련된. 자, 그러면은 잠깐만 칠판 한번 지우고요. 다른 나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강의 그렇게 무겁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강의는 선생님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수강해도 괜찮은 그런 강의. 그러니까 워낙 그 공부에 대해서 꼭 그러니까 그 공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너무 부담 많이 가지시는데 그러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좀 편한 시간 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그 거주의 문화 관련해서 런던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런던 가시면 런던 가서 지하철 타시면 딱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부 지역 가면 어떤 역에 딱 내리잖아요. 같은 인종만 다 내려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여기 무슨 볼거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퇴근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남쪽에 가면 또 흑형들만 아프리카 인종들만 또 다 내리고 막 그런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지도를 띄워놓고요. 어디부터 해야 될까? 이제 나머지 나라 한번 순서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제일 북서쪽에 떨어진 나라 아이슬란드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슬란드는 일단은 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2점짜리 문제로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 그게 왠지 올해는 나 아이슬란드 같다. 그러니까 왜 뉴질랜드 같은 데 단독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섬들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섬나라 문제라 그래가지고 예상되는 문제 제가 뽑아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아이슬란드는 제목을 붙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빙하와 화산이 공존하는 아이슬란드.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구는 한 3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 대비 출제 빈도 1위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화산이 분포하는 거. 그래서 여기 아이슬란드 화산은 다른 데랑 좀 다르죠. 이질적이죠. 최소한 요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대서양 중앙 해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해령. 그러니까 뭐야? 새로운 지각판이 형성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년 국토가 넓어지고 있는 언젠가는 뭐 유럽 대륙과 만날 거래잖아요.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한 6천만 년 걸릴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아이슬란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요거는 뭘 보여준 거냐면 이게 중앙해령이라는 걸 증거예요. 그래서 싱벨리어 국립공원이라 하는데, 자, 이 아이슬란드 민족은 뭐예요? 바이킹족이죠. 노르만족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들이 세계 최초로 의회가 열렸던 곳이야.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걸터 앉아서 회의하기 딱 좋잖아. 그죠? 그래서 매년 요게 30cm 정도, 30cm 아니다. 너무 뻑쳤다. 3cm 정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게 유럽판이고요. 한쪽은 아메리카판이에요. 그래서 두 대륙에 사실 경계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싱벨리어 국립공원이고 세계 최초로 의회가 열렸던 곳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네, 진짜로 딱 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게 이제 굴포스라는, 그래서 아이슬란드 하면 또 빙하 지역 얘기 안 할 수 없지, 그치? 네, 유명한 폭포고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화산 지형이니까 간헐천이죠. 게이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마 지리적 상식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선생님들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런 거는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까? 물론 요거 우리 지정학 시간에 하겠지만은, 그래서 한탄강 혹시 답사 안 가봤어요? 한탄강도 안 가봤어? 그래서 뭐야? 필로라바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백예용암이죠. 백예용암. 그래서 우리 한탄강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백예용암이 왜 잘 나타나는지는 뭐와 관련 있을까? 이게 역시 빙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빙하지형하고 화산지형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탄강이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그거 관련이 됩니다. 자, 백예용암 사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탄강이지만 얘가 더 멋있잖아요.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요거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후편에서 제가 다루긴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좀 난 기본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왜 얘기를 했냐면, 봅시다. 아이슬란드 남부 지역은요, 보니까 물론 CFC라고 돼 있지만 그냥 넓게 서한해양성 기후라 봐도 돼요. 그리고 요 윗부분은 툰드라네. 그러면은 자, 온대기후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C기후니까 온대기후 맞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냉대가 생략되고 바로 뭐가 나왔어요? 한대기후가 나오죠. 그럼 뭐가 이거 이상하잖아요. 자, 기후는요, 여기가 열대기후라도 무슨 라인 딱 넘어가면 건조기후로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죠? 기후는 본질적으로 자연환경은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환경은 모자이크지요. 맞잖아. 인문환경 분명히 모자이크인데 자연환경은 그라데이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어떻게 바로 온대에서 냉대를 건너뛰고 한대기후가 나오냐죠. 그래서 이거 아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면 우리가 어디서 또 보이냐면 우리 이거 배우잖아요. 남반구에 냉대기후가 안 나타난다며. 예. 그러면 자, 남반구에 칠레로 쭉 가볼게요. 칠레가 이제 신장국이잖아. 신장국.
신장국이 뭐예요? 국토 면적에 비해서 국경선이 긴 나라의 대표가 되죠. 어디도 또 그래. 우리 유럽에서 노르웨이가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칠레 제일 남쪽에 가면 우리의 토레스 델 파이네라고 아주 남미에서 유명한, 사실 그 뭐냐면 칠레 북한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 봉우리 3개예요, 그거. 그래서, 자, 그걸 보러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우리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아저씨가 왔는데, 푼타아레나스라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서한행성기 중에서 CFC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상당히 서늘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근데 이제 문제는 남미가 냉대 기온 안 나타나는데 한대 기온 있어요. 어디냐면 남극 가려면 아르헨티나입니다. 여기는 우수아이아라고 하는 일종의 남미의 땅끝 마을이죠. 그래서 우수아이아는 요거는 툰드라 기후가 돼요. 여기도 또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포클랜드 같은 데는 섬이니까 바다 건너뛰고 거기가 냉대고 바다 건너뛰고 한대 기후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육지가 연결돼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뭘 건너뛰고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거 이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똑같은 경우가 자 북반구에도 나타나는데 제가 아이슬란드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한번 기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대략 최난월이 한 18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최하늘이 3도 정도 돼요. 그리고 강수는 비교적 고릅니다. 자 여기를 가지역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나지역은 어떠냐면 최난월이 11도예요. 그 다음에 최하늘이 마이너스 2도고요. 그 다음 강수랑 비슷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지역은 어떠냐면 최난월이 9도예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도예요. 그리고 자 봅시다. 기후형을 판별해 보는 거지. 그러면 자, 첫 번째 거 이거 무슨 기후? 전형적인 이거 런던 기후 그래프 그린 거예요. 서한행성 기후죠. CFB. 맞지? 그 다음에 서한행성 기후 중에서 여름철이 그러니까 10도 넘어가는 달이 4개월 안 넘어간다 이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CFC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본질적인 두 개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그죠? 같은 기후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문제네. 자, 냉대 기후라고 보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3도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문제가 냉대 기후는 모두 쾌펜이 결국 실수한 거죠. 그죠? 10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도라는 조건을 충족을 못해서 그러면서 0도 이상 올라온 기간이 있네.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툰드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 툰드라는 아이슬란드 툰드라는 추운 툰드라예요. 따뜻한 툰드라예요. 따뜻한 툰드라예요. 보입니까? 예.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냉대보다 더 따뜻한 한대 기후. 됐죠? 냉대보다 더 따뜻한 한대 기후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선생님들, 궁금해서 미치겠다 이런 선생님들 분명히 있어.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마 두루뭉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안 해주셨을 거야. 그럼 이걸 보면은 선생님들 충분히 이해 가셨을 거라고. 이거는 쾌펜이 구분 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냉대보다 더 따뜻한 한대 기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 특히 잘 나타난 사례는 남미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한대 기후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거를 해양성 툰드라라 그래요. 이거를 따라해 보세요. 해양성 툰드라. 이거는 뭐예요? 어지간한 냉대 기후보다 훨씬 따뜻한 그런 한대 기후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제가 마지막 편에 보여드렸고요. 여기도 위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백야현상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지 축제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는 여름에 하지 때 가면은 밤이 딱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축제를 하냐면 2시간 동안 뭐 할래? 밤 2시간밖에 안. 그래서 건물 벽에다가 빔 쏴가지고 영화 관람 있죠. 그런 축제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이슬란드 다 소개했습니다. 빙하와 화산이 공존하는 아이슬란드. 됐나요? 네. 근데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선생님들 되실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이들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이고 뭐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런 뜻 아니죠. 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슬란드하고 그린란드 비교하면 어디가 더 북쪽에 있어요? 그린란드가 훨씬 크죠. 북쪽에 있지. 그런데 보세요. 자, 아이슬란드는 여길 가면 물론 여기도 빙하의 나라긴 하지만 실제로 푸른 데가 나타나죠. 예, 모두 있으니까 서한행성 기후도 있고 툰드라도 여긴 따뜻한 툰드라라 그랬잖아요. 그 위쪽은요. 빙설기후 되죠. 그래서 이게 바이킹들이 바로 이름을 반대로 붙인 거란 걸 아마 아시는 선생님들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대해서는 이게 아이슬란드인데 그린란드라고 붙여놓고 그렇죠?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아이슬란드라고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자 이거를 독해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독해하면 돼요? 첫 번째 아이슬란드가 그치? 어디보다 더 위도상으로 그린란드보다 아이슬란드 돌아오셨네. 오늘 왜 이렇게 실수가 많냐? 그린란드보다
더 위도상과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고, 이쪽은 뭐까지 가능해? 여기는 서한양성 기후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는 오히려 빙설 기후가 나타나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독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띄워놓으면, 자, 두 개를 띄워봤어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뭐가 아이슬란드 같아? 그럼 다 이거 아이슬란드라 그러죠, 그죠? 근데 어디가 아이슬란드예요? 이게 아이슬란드 사진이고요, 그렇죠? 예, 딱 보니까 빙하 U자국 나타나네요. 그리고 요게 바로 그린란드의 사진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건 그냥 가벼운 걸로 하나 소개를 또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북유럽 쪽으로 노르웨이, 그 다음에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죠.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를 저희 때는요, 이걸 스칸디나비아 삼국이라고 했는데 사실 잘못 배운 거죠. 여기가 이제 덴마크. 그래서 이렇게 네 나라를 제가 합쳐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거야. 노르디스 삼국, 스칸디나비아 삼국 나왔는데 노르디스 삼국 무슨 뜻이에요? 노르웨이라는 이름 자체가 북쪽으로, 북극으로 가는 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돼요. 그런데 스칸디나비아 삼국은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위치적인 구분이에요. 요거는. 여기에다 적용한 거는 위치적인 구분. 그러면 아래 거는요. 여기 노르웨이, 스웨덴 두 나라는 같은데 여기에는 덴마크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자, 문화적인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바이킹족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은 원래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쪽에 살다가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농사 짓고 싶어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버려진 땅이 있었어. 보니까 엄청난 황무지죠. 그래서 거기다가 방풍리 심어, 편서풍 엄청 강할 거 아닙니까? 방풍리 심어서 그걸 개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작물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농업 주로 했을까요? 주로 낙농업을 한 거죠. 그래서 덴마크 하면은 자연환경 극복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덴마크 사람들은 이번에 우리 평창 올림픽 있었는데 노르웨이가 1등 했잖아요. 그죠? 스키 엄청 잘 타잖아. 덴마크 사람들 그걸 못하니까 노르웨이에서는 스키 못한 사람은 너 덴마크에서 왔냐 이런데요. 진짜 있는 말이랍니다. 자, 그래서 노르디스 삼국하고 스칸디나비아 삼국. 그러면 이제 겹치는데 두 나라는, 그럼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특히 핀란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핀족이죠, 핀족. 인종의 섬입니다. 여기 인종의 섬. 그리고 언어도 섬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핀란드어는 우라러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기는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덴마크 이렇게 돼 있지만 얘는 인도 유럽어족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인도 유럽어족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 민족적으로 요 세 나라가. 인구는 보니까 스웨덴이 면적도 그렇고 제일 많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삼국하고 뭡니까? 노르디스 삼국. 그래서 이 나라에서 핀란드가 가장 이질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선생님들 유럽 여행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 국적항공사가 좀 비싸잖아. 그러면은 핀란드 헬싱키 거쳐가는 것도 이거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그래서 핀란드 항공, 핀항공을 타고 가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공동 운영하고요. 핀 항공만 별도로 운영해요. 그리고 핀란드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빼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유럽이에요. 핀란드까지는 대략 비행시간 8시간 반에서 9시간 정도 걸리거든. 그리고 뭐 유명한 또 일본 영화 있죠. 까모메 식당이라고. 가보셨나요? 네,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네 나라에 대한 소개는 일단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르디스 삼국 위치적 구분이다.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삼국 문화적 구분이다라는 거 하셨으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개별 나라를 보면 노르웨이, 자, 신장국이죠. 때 대표적인 신장국. 뭐 때문에? 피오르 때문에 아주 해안선이 복잡한 그런 나라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피오르, 이제 송레 피오르 지역에 가면은 이제 여기 트롤통가라는 지역인데 이쪽에 가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펄필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소공포증에서 저거 못 찍었어요. 후회되지. 예. 그리고 난 이게 황당한 사람 봤다, 정말. 아니, 얘는 목숨이 몇 개야.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제가 사실 뭐 그 정도는 피오르라는 건 당연히 이건 뭐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아주 특이한 게 이제 그 송레피오르에서 조금 올라가면 인빅피오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계류에 의해서 그래서 이 피오르가 막혀버렸으니까 한쪽은 빙하호가 형성이 됐겠죠. 예, 그런데 그 막힌 계류로 해서 막혀버린 부분이 뭐가 형성된 거야? 범람은 형성되어 있네요. 그죠? 범람은 또 잘 공유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사진이 조금 어썸하잖아, 그래도. 이 정도 다는 알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의 지리 전공자인데, 역사 시간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역사도 잘한다. 그래서 쟤네들 역사만 잘한다. 됐죠? 네,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은 또 비주얼 싱킹이라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앞으로 조금씩 있을 거야. 한번 기대해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그 나르비크라고 알죠? 그래서 그 부동항이지 북극권이 거의 67도 되는데 그 가는 동네 섬인데 그 가다가 이제 아주 예쁜 동네가 하나 있더라고. 작은 트롬세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오로라 보고 싶으면 나르베크 위쪽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가 이게 확률적으로 10%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또 겨울에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침엽수하고 누가 주신 사진을 제가 이제 잠깐 요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보호대. 그래서 노래하면은 정말 이거 보면은 그래서 작곡가 우리 수능에도 나왔죠. 그리그라는 작곡가 있지. 페르긴트 모은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왔냐면 얘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어떤 저를 좋아하는 학생이 이렇게 합성을 해준 건데 뭉크죠. 뭉크의 절규. 그러니까 왜 뭉크가 그림들이 다 그렇게 우아하냐. 맨날 빙하에 갇혀 살고 또 뭐예요. 오로라 그 다음에 또 극야 현상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노르웨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옆나라 스웨덴을 갈 건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세계 5대 철광수단지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스웨덴이 철강산이 다 고갈됐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산업 하면은 세계적인 철강 산업 국가였고요. 유럽의 각지의 철강산이 수출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볼보라고 하는. 근데 이거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잖아. 볼보. 그쵸? 그 다음에 또 침업수 많으니까 제지 산업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는데 이미 스웨덴은 IT 쪽으로 업종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광산, 키루나 지역의 광산인데 그러면 여기가 지역이 완전히 낙후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뭘로 바꿔가는 거야? 얼음 호텔이에요. 아이스 호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죠. 그쵸? 그래서 별 재미는 없어. 자, 그래서 일단 스웨덴과 관련해서 지금 키루나 광산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키루나 광산이 여기죠, 여기. 세계 5대 철광산인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이제 스칸디나비아 산맥이니까 여기 보면은 룰레오라는 항구예요. 여기가 룰레오. 근데 문제는 잘 봐요. 여기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편서풍을 차단하는 그런 곳이라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여기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위쪽에 여기 북이 67도가 넘어가요. 그죠? 68도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 나르비크라는 항구로 이렇게 기차 타고 산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쉬운, 그래도 선생님들이 지리를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확인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스웨덴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스웨덴 하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걸그룹하고 이름이 똑같죠, 그죠? 네. 시스타 클러스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IT 클러스터들. 그래서 유럽의 공업 지역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또 어디야? 남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툴루즈 이런 데하고 또 많이 비교되는 그런 지역이고 영국에 또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시스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가장 이질적인 나라 핀란드 가보겠습니다. 후배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해본 거야. 그래서 핀란드에서 떠오르는 거 지도를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재밌네요. 맨 위에 정확하게 했어요. 산타마을. 저길 뭐라 그러죠? 여기는 소수민족이 거주하죠. 라프족이 라프족, 사모예드, 이누이트잖아요. 그래서 라플란드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산타 마을이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빙하호, 사우나 다 되는데, 무민. 얘는 그냥 캐릭터인데, 그치?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무민은 전혀 상관없고요. 저 산타 마을이 바로 라플란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는 인종의 섬, 핀족이죠. 근데 아시아 계통 인종이라 그러는데 어디냐면 중앙아시아 계통 인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생김새 완전히 달라요. 중앙아시아 계통의 인종이고요. 언어도 우랄 언어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우랄 언어.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바로 나는 이거 봤어. 이거 저기 할아버지는 이거는 애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타셔야 되고 몸무게 100kg 넘는 사람 이거 타겠다고 막 우기는 사람 봤어. 대체 그 우기는 사람 중국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글리 코리안 소리 듣죠. 그래서 애기들 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죠. 어디예요? 올루라는 곳이죠. 스웨덴 시스타, 핀란드의 올루. 그래서 IT 클러스터고 어떤 기업 떠올라요? 지금은 한물 갔는데, 그쵸. 옛날에 삼성보다 더 나았던 기업이잖아. 노키아. 그래서 핀란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IT 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르딕 3국 우리 다 배웠고요. 그러면 이제 별로 볼 거 없는 덴마크. 그래서 덴마크 세계 최악의 관광지라 그러잖아. 어디요? 인어공주 동상. 그래서 그건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방풍림이 원래 조성됐는데 생각해보니까 바람이 세잖아. 편서풍이. 그럼 뭘로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풍력 발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풍력 발전 비율 제일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자, 유틀란트 반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쪽 게르만족 애들이 별로 그 관심 안 가졌던 그런 지역에 정착해서 물론 나라는 작지만은 그래서 자연환경을 극복한 케이스로 많이 소개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해도 스칸디나비아 3국에 맞는 거죠. 네, 됐네요. 자, 그러면 아까 영국을 했는데 그러면은 염두 하나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아일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요 겨울철에 가면 진짜 볼 거 없어요. 술과 문학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문학 하면은 참고로 원래 자 유럽에서 영어 쓴 나라 몇 나라지? 영국, 아일랜드, 몰타 이렇게 세 나라. 몰타 인구 4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갑자기 생각나. 유럽에서 제일 많이 쓴 언어는 뭘까요? 독일어가 1등이에요. 의외로 이런 거 내면 이런 거 분명히 낼 수 있죠.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그러면 그게 문화적인 내용, 종교, 언어, 인종 이런 거 잘 나오잖아. 그렇게 충분히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물론 고치리 교육학 쪽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많죠. 왜냐하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75%가 독일어쓰니까 독일이 제일 많고 2등 언어가 영어예요. 영어 3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3등이 어딜까요? 3등이 프랑스 아니에요. 이탈리아. 왜 그러냐면 프랑스의 섬인데 코르시카라는 섬이 있지, 그치? 여기 보면 여기 코르시카. 이건 사르디니아니까 여기 이탈리아 섬이고 코르시카는 언어가 또 이탈리아어야. 그래서 이탈리아가 3등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어는 여기 보면 요 루마니아라는 나라 있죠? 루마니아 지역도 이탈리아 쓰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리고 4등이 프랑스어, 5등이 스페인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유럽 1위 언어는 독일어고 그 다음에 영어는 영국 말고 아일랜드 쓰는데 켈트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켈트족은 아일랜드 말고도 아까 소개했던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북아일랜드 여기 다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켈트족에 가까워요. 영국은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일랜드는 켈트족인데 켈트족의 고유 언어가 있긴 있어. 게일어라 그래서. 근데 게일어 쓰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안 쓰고 오히려 영어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문과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영문과가 아니라 아일랜드 문학과래. 그래서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은 영국 사람보다 아일랜드 사람이 더 많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하면 우리 걸리버 연결 쓰신 스위프트도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버나드 쇼 이런 사람들 진짜 영국 문학이 아니라 아일랜드 문학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가면은요, 자 우리는 이거 쓰니까 알죠? 기네스의 나라. 네, 맞아요. 그래서 겨울에 그냥 운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고요. 저는 술 안 먹어. 참고로 선생님들 오해하시는데 저는 술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더블린에 가면은 가장 유명한 술집인데 이게 템플바라 그래. 그래서 두 번째로 유명한 술집이 템플바하고 그 다음 하나가 처치바거든. 그래서 농담 삼아서 불교도는 템플바가고 기독교도는 처치바가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요 처치바의 경우는 뭐냐면은 자 아일랜드는요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하고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아. 다른 사람들이 영국 사람 정말 일본 사람만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원래 교회였어요. 영국 성공회 교회죠. 영국 종교가 성공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영국 교회를 술집으로 다 바꿔버린 거야. 와, 멋지더라고요. 우리도 조선총독부를 그냥 나이트클럽으로 확 바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치? 우리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저 하나, 그거 보고 좀 얻어온 느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술과 문학의 나라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1916년에 사실은 이제 부활절 봉기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2016년에 갔어요. 마지막으로 한 거는. 그래서 요거 내가 독립 100주년 그거 한번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독립은 1922년에 하는데 영국 사람들 왜 우리도 그 건국절 이야기 있지, 그쵸? 뭐 45년에 48년이냐 아니면 3.1은 그거냐 같이 라인들 사람들 다 1916년에 독립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봉기 그거를 내가 한번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학과 제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있고요. 좀 이따 보여줄게. 그래서 이게 영화 한번 소개를 하면 켄 로치 감독인데 거장이죠. 이거 이제 은퇴하셨죠. 그래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리 전공자로서 영화는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좀 배경식 차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화라고요? 되게 많이 소개하고 싶은데 하나만 딱 고르면 케노치 감독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거. 그래서 아일랜드 독립을 다룬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 이게 어디냐면 저는 이제 이 사람 보고 싶어서 2번 갔는데 한 번은 6월 16일 날 갔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 저 사람이 언어의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래요. 제임스 조이스라는 사람도 혹시 아십니까?
이건 알자고. 그래서 문화 치면은 그건 아실까, 선생님들? 고등학교 때 구보시의 하루 이상의 날개 있죠. 하루 동안에 일어난 거지. 애들 막 돌아다니잖아, 그지? 예, 그 원조가 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블룸스데이라 그래가 주인공이거든. 6월 16일 날 그거 쭉 따라. 우리 그거를 벤치마크 해가지고 서울 종로에 가면은 구보시의 하루 그거 쭉 따라가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 만들어냈더라고. 별로 아무도 안 가던데.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두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서 올해 그 합격하시고요. 꼭 율리시스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저 뭐냐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율리시스를 선물한대. 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소설이라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임스의 사진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일랜드의 서쪽. 아일랜드는요, 출제 가서 되게 높아요. 우리 건국대학교 이승호 교수가 되게 좋아하는 동네야. 그래서 여기도 빙하지형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일랜드 제일 서쪽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끝. 여기 대서양이 되는 거죠. 그죠? 모 절벽이라는 거야. 모 클리프. 그래가지고 제가 12월 달인데 그죠? 풀 푸른 거 보세요. 예, 이거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살짝 들어가고 걸려갖고요. 네, 이렇게 예, 꺼내달라고. 예. 한국 사람은 티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저런 순간에는 스미마셍이 바로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아일랜드 요거 중요한 거 하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일랜드 인구가 보니까 1840년대 이미 거의 700만 가까이 되죠. 근데 1900년 들어오면서 반 이상이. 근데 이때는요, 또 출산율이 되게 높았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인구의 대략 한 60에서 70%가 다 어디로 갔어요? 아메리카로 이주하죠. 미국으로 이주하지. 그러니까 요거는 좀 어차피 미국 편에서 다루겠지만 요거 좀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 신대륙은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했다 그래. 서인도 제도를. 그래서 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은 프랑스 사람들이 먼저 모피스 출발로 들어가요. 1600년대 초반에. 그리고 영국 사람이 들어간 거는 이제 1620년경이야. 이제 보스턴으로 들어갔죠. 그죠? 메이플라워 타고. 그래서 주로 17세기나 18세기에는 주로 영국 또는 아니면 주로 서유럽 국가, 아일랜드를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이 이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주민은 당연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자유를 얻고자 해서 간 것도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세계적인 농업 국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일을 안 하고 누가 들어오게 되죠? 아프리카계. 그렇죠. 강제 이주시키죠. 아프리카계 주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노예해방 선언이 있었어요. 1860년경이잖아. 그러면 19세기 후반에는 자, 더 이상 노동력 공급이 안 되죠. 19세기 후반은. 그쵸? 예. 그리고 요 타이밍에 바로 유럽에 대기근이 됐죠. 특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감자 대기근이라 해서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여기서 이제 뒤처진 어떤 사람들 오냐면 아이리시, 아일랜드 사람들 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요?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 그쵸?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이제 남부 유럽 사람들이 이때 또는 폴란드 사람들도 꽤 들어와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들어갔냐면은 보스턴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보스턴은 아일랜드계 어떻게 보면 마피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화 보면은 그 미국의 그 마피아를 다루는 영화 크게 두 개가 유명하죠. 하나 대부, 그쵸? 하나가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이게 우리나라 처음 나왔을 때는 2시간짜리, 나도 그때 봤을 때는 이 소리가 이어지지 않았는데 제디랑 감독판 보니까 이게 4시간 반쯤 되더라고요. 꼭 추천해드립니다. 그거 꼭 보세요. 자, 그래서 보스턴을 장악하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뉴욕은 네덜란드계나 아니면 영국계가 많거든. 근데 아일랜드는 그러니까 보스턴은 아일랜드계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하고 영국과 사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있는 게 자, 미국 프로야구에서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뉴욕 양키스하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농구팀 이름은 셀틱이잖아요. 켈트족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스턴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먹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른 데 다 먹었잖아. 다른 민족들이. 그러니까 시카고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봐, 만약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시카고로 안 들어갔다면 소위 말해서 금주령 시대에 무슨 알카포네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그러면 과연 버제스가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 버제스의 어떤 뭡니까? 고전 생태학이라 하죠. 그거는 바로 이탈리아 사람들, 그 뒤에 또 들어온 남부에서 들어오는 흑인 노동자들, 이게 이제 모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없었다면 19세기 후반에 어떤 인구 이동이 없었다 그러면 버제스는 없는 거야. 뒤에 호이트도 없는 거야, 이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아일랜드 사람들이 결국은 19세기 말에 이렇게 미국으로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멈추죠. 20세기 들어와서는. 20세기 초반 이후로는 좀 멈추잖아. 그래서 19세기 말에 미국으로의 이슈가 엄청났다라는 걸 이걸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알죠? 처칠이죠. 그죠? 네. 네버 기브 처칠. 요 사람이 바로, 금주령 시대에, 미국의 1920년대 금주령 시대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프라고도 하고 조셉이라고도 해요. 조셉 케네디예요. 여러분 잘 아는 케네디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 대통령병 걸린 사람이야. 그래서 당시에 줄을 잘 섰죠. 루즈벨트한테 정치자금 많이 대줬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당선되고 고마워서 뭘 시켰냐면 영국 대사를 시켰어. 근데 이게 사실 세계 역사를 되게 바꾸는 사건이야. 봐봐. 아일랜드 출신을요, 영국 대사를 시켜놨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제대로 된 보고를 과연 했겠냐고. 그래서 처칠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평가를 해서 보고를 계속해요. 결국 잘립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나중에 우리가 루즈벨트가 갑자기 죽잖아. 그래서 그 뒤에 부통령이 트루먼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전쟁과 관련되죠. 그 다음에 일본의 원자탄 투하를 결정하신 분이잖아. 그러면 제가 볼 땐 케네디가, 그죠? 아버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또 우리나라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이 2차 대전 죽고, 그래서 우리 존 F 케네디가, 케네디 존, 사실 F는 뭔지 모르더라고. 존, JFK잖아. 요건 알 거고, 이게 피츠제랄드. 그러니까 이 집안하고요. 저기 소설가 혹시 위대한 개츠비 아세요? 그 집안하고 또 친척이야, 여기가. 그래서 그 피츠제랄드. 엄마 쪽에서 따온 거야, 이거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60년대에 드디어. 그래서 케네디가 비극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결국은 어디서 시작되냐. 아버지가 조금, 그 사람이 너무 그게 강한 거예요. 영국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 역사가 바뀐 부분들이 정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뭐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알지만 여기 사람도 영국 그냥 경기 일으키는 그런 정도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일랜드 하면은 우리의 이승호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이승호 교수님 기후학 책에 보면은 또 기후지형학들 파트 있잖아. 그래서 이 빙하지형들. 그래서 여기 보면 빙하의 범위들을 보여주는, 그렇죠? 에스커, 그리고 저 동굴들이네. 커리 동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뭐예요? 이게 아시죠? 이게 드럼리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는 이제 최종 빙기 때는 빙하로 덮여 있었지만 지금 이제 빙하로 덮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빙하 퇴적 지형이 아주 잘 볼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일랜드 그러면은 다 끝났습니다. 요게 저는 이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토탄이라는 걸 알고 가르친 적은 있었는데 토탄을 본 거는 아일랜드에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요. 여기가 요거야 뭐야? 산에서니까 이거 초지죠. 땅을 파서 이렇게 육면체식으로 이렇게 걷어내가 삽으로 퍼가지고요. 그렇게 육면체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말려가지고 떼더라고요. 와, 그래서 토탄 처음 본 데가 바로 아일랜드예요. 됐나? 에이레라 그러죠. 에이레 공화국. 네, 그러면 아일랜드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 여기 베네룩스 함국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제가 칠판 한 번만 더 지우고 갈게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네룩스 3국 갈 차례네요. 유럽에 3국이 많죠. 그러니까 베네룩스 3국, 그다음 아까 배운 노르딕 3국, 또 어디 있어요? 스칸디나비아 3국,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발트 3국도 있죠. 네, 그거 말고 또 여기 슬라브 3국도 또 있어요. 그건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 자, 베네룩스 3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유럽 연합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베네룩스 3국 관세 동맹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벨기에 가면은 아까 제가 그건 안 보여드렸는데 그 인어공주 동상, 그래서 이것도 세계 최악의 관광지라고 하는, 옷이 제일 많다며 얘가 오줌 싸개 동상. 그래서 얘가 어떤 날은요 물일이 아니라 맥주 나온 날도 있어요. 이게 목요일이었나? 네, 맥주 여기 할머니들 이렇게 받으죠. 어떤 날은 콜라도 나와요. 나름 재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 지난번에 소개했던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자르란 선수예요. 네, 남자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야. 그리고 여기 우리 엄청 인기 있어요. 선수같이 2등이던데 여기가 살라 다음으로. 그래서 덕배라고 하는데 얼굴에 볼 빨개지면 얘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은 케빈 데 브라이너예요. 그래서 둘 다 벨기에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저기는 이제 첼시라는 영국 축구팀에 있고 여기는 이제 맨시티라는 팀에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국가대표인데 지금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죠. 근데 말이 안 통해. 왜냐하면은 얘는
어디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 아자르와 관련된 이제 재밌는 웃긴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영국 축구 해설가가 왜 아자르가 프랑스 국가대표팀에 못 뽑혔냐고 자기 같으면은 아자르를 뽑는다. 프랑스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걔 프랑스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까운 거죠. 이름 자체가 에딘이야, 영어로 하면. 에당 아자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 쪽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벨기에의 요 위쪽이 바로, 여기 지도에서 플랑드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덕배는 여기 출신, 겐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덕배라고 그냥 쓸게, 케빈 데브라이너. 여기는 플란다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말 써요? 네덜란드 말 쓰는 거죠. 그래서 플란데스의 개, 파트라시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요 아자르는 어디 출신이야? 몽수 출신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왈롱 지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벨기어는 지금 공용어가 2개다 보니까 국가대표에서는 어떤 걸로 의사소통하냐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벨기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벨기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럽 본부가 있는 거예요. 유럽연합 본부가. 됐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잠깐만, 저거를 먼저, 그럼 잠깐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요거 잠깐 멈춰두고요. 다시 앞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나라인데, 자, 처음에 이제 베네룩스 3국 관세 동맹으로 유럽연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나중에 세 나라가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영국은 여기에 비협조적이었어, 항상.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유럽, 석탄, 콜타르, 그 다음에 철강, 그리고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죠. 6나라가 됐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유럽, 서유럽 경제 공동체가 된 거죠. EEC. 그래서 동유럽에 이제 코메콘하고 경쟁하던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앞에 유럽 경제 공동체인데 이제 경제를 빼버리고요. 그냥 유럽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12나라. 시절이야.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유럽연합 EU 15개국 그리고 지금은 28개국. 아직 영국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결국은 가까웠고 작은 나라들부터. 그래서 좀 이따가 이 얘기는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벨기에는 다 했고요. 그러면 자, 벨기에에서 여기인데요. 여기 이제 유럽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 중세 도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브리허. 그러니까 출제는 이게 출제가 됐는데 부르게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얘네 발음은 브리허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중세 도시들의 어떤 뭡니까 기본 요소들인데 중세 도시는 대체로 성곽 도시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요건 요새도 되겠죠. 성곽이나 요새. 나는 그 시험 문제 조금 동의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허장이야. 왕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장 뭐냐면 상업이나 무역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 도시에게. 그래서 이게 꼭 상업이나 무역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영국 가면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대학 도시 있지,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학교 그런 대학 특허장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중세 도시들은 길드라는 걸 바탕으로 하거든요. 상인조합.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세는 뭐예요? 기독교 사회지.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시장이나 교회 보면은 광장. 그래서 아마 그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요거 2개 같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써도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도 제가 볼 땐 아주 틀린 답이라고 좀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벨기에에서 가장 예쁜 도시야. 여기 또 운하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경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론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꼭 드론 배우세요. 내 드론 빌려드릴 용이 2대 있거든. 2대 있으니까 내가 빌려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유럽의 어떤 지역, 소규모 지역의 분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점짜리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요거 말고도 뭐 스페인에 가면 또 뭐 있을까요? 스페인의 그 베레모, 바스크 베레라 그러잖아.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카탈루냐라든가 등등 되게 2점짜리 출제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네덜란드 가겠습니다. 네덜란드 운하. 그래서 뭐, 네덜란드 사람들이 스케이트 타고 출퇴근한다 그래서 스케이트 잘한다며. 너무 심한 말이고, 네덜란드 운하의 나라인데,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이번에 영화,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킬러의 보디가든가 거기서 아주 암스테르담 헤이그가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가 홍든가요, 홍든가.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그거 성매매 합법화된 국가잖아. 그래서 아무튼 네덜란드 문화의 나라고요. 또 간척 사업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튤립의 나라이기도 하죠. 요건 뭐 상시에. 참고로 이거는 튤립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튤립 버블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동안 요즘 조금 거치나?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조격에 해당되는 게 튤립 버블인데 이 17세기에
그러니까 사실은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에서 원래는 네덜란드가 사실 스페인 식민지였는데 이 스페인의 부적함대하고 영국의 엘자베스 여왕하고 싸운 거죠. 그 와중에 네덜란드가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국이 점 찍어둔 데를 네덜란드 이 동인도 회사들이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동인도 회사는 영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덜란드도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17세기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은 1인당 GDP 아마 세계 1등 국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돈이 너무 많다 보니 주체할 방법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튤립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튤립이 있는 것도 아니야. 겨울철에 그러니까 펍 같은 술집에서 거기서 거래된 거야. 튤립 구근이죠. 그러니까 꽃도 아니고 튤립 구근을 거기서 여기서 그냥 종이에다 계약서 하나 찍고 언제 이거 양도하겠다 뭐 계약금 일부 걸어놓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튤립 가격이 무려 어차피 꽃은 언젠간 시들어지는데 50배나 막 폭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GDP가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덜란드가 세계 1등 부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영국한테 그 주도권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덜란드 얄밉고 또 쌤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은 네덜란드를요. 깔보는 그런 말이 오고예요. 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해버렸지. 그러니까 네덜란드 애들은 지금 튤립 뽑을 때문에 다 망해가지고 지가 먹자 그래놓고 지꺼만 계산하고 나간다 그런 뜻이야. 이게 원래 더치페이가. 좋은 뜻 하나도 없어요. 더치 디지즈. 네덜란드 애들이나 걸리는 지저분한 병 이거 매독을 뜻하는 거예요. 성병. 그래서 내가 그거 합법화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 더치 엉클. 그럼 이건 뭐가지? 네덜란드 삼촌? 잔소리꾼이라는 뜻이야. 이거 안 좋은 뜻이고 이거는 안 좋은 뜻은 아니고 더치 커피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무슨 네덜란드에서 커피가 생산돼요? 어디 커피예요? 인도네시아 커피를 그래서 더치 커피라 하는 거죠.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으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네덜란드 간단하게 제가 튤립법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네덜란드 작은 지죠. 뭐 간척 사업의 국가라는 건 당연하실 거고 여기 보면은 이게 북대서양 난류 하고 맞죠? 북대서양 난류 그래서 이게 사주 발달 그런 거 볼 수 있고요. 그건 어차피 우리 지정학 시간에 할 거고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 이제 란트슈타트라고 하는 거죠. 란트슈타드라고 해야 되나? 이거 발음 뭐 독일에 좀 가까운 발음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방사 환상형 연담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개통지리 시간에 그러면은 소개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한번 그대로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덜란드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야. 아까 다시 나와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죠. 결국은 경제지학 시간에 해결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게 경제 협력의 유형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느슨한 경제협력체 관세만 철폐하는 그래서 그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래서 나프타하고 EFTA는 뭔지 알죠?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네 나라가 있잖아요. 당연히 가입했을 것 같은 안 한 나라가 노르웨이. 왜냐면 국민투표로 들어갈 필요 없다 이렇게 결정한 거야. 자원도 풍부하고 괜히 올라가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그게 골치 아프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있죠. 그리고 스위스 영세 중립국이잖아요. 그리고 스위스가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우표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주 조그매 노량진만한 동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리히텐슈타인이에요. 요 네 나라가 지금 EFTA 가입 국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세 동맹입니다. 어차피 이거 다시 본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야. 그래서 베넥스 상고 관세 동맹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거 공동시장인데 여기 이런 게 있긴 해요. 뭐 중미 공동시장 이런 건데 우리 대표적으로 메르코스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메르는 요거는 시장이란 뜻이고요. 공동의 수르는 스페인어로 남쪽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코스르는 남미 공동시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름은 남미 공동시장이라고 붙어 있는데 지금 얘의 본질은 요 관세동맹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조심해 주시고 그때 가서 제가 더 부연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시작한 거죠. 관세동맹 시작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될까요? 그러면 유럽 공동체가 되겠죠. 그죠? EC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트리트 조약이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12나라에서 15나라.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였던 12국가에다가 나중에 오스트리아가 원래 중립국이었는데 그 중립국 지위를 자기들 포기하고 오스트리아든가 스웨덴 같은 나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5나라가 이제 처음 유럽의 시작이 됐고요. 15나라에 나중에 동부유럽 국가들 대체로 뭐 발트삼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10나라 들어오고요.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 들어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아티아가 제일 늦게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브렉시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퇴를 선언한 그런 상태면 다시 27개국이 되겠네요. 자, 그럼 네덜란드, 베네룩스 3국 하면서 지금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생략합시다. 그 정도는. 그쵸? 세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1인당 GDP 1등인 국가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옆 나라 독일 갑니다. 자, 그럼 독일에서 이제 첫 번째 거는 자, 유럽에서 굉장히 어떤 지역별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 역시 인구 이동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들어와요? 과거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그런데 그러니까 영국은 어디에서 대표적 남부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죠?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 방글라데시.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 소개하면 이거야. 인디언들이 몰려온다. 그럼 이거 딱 이거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메리칸 인디언 생각이지. 미국 책이니까. 근데 이 인디언들은 남부아시아. 원래 인도잖아. 인디언이 원래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남부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양적으로 봤을 때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남부아시아에서 유럽, 남부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오히려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소위 말 라티노 내지는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그 양보다 남부아시아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해요.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언급을 제가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데 독일의 경우 좀 예가 달라. 독일이 식민지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독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가 제일 많으냐면 두 지역이 특히 많은데 하나가 바로 옆 나라 폴란드예요. 그다음 하나가 어디야? 터키예요. 그래서 지금 남자생들은 남학생들 죄송해. 이 사람 누군지 다 알아. 윌러라는 선수야. 딱 봐도 얼굴이 게리만족 얼굴 생겼죠. 그죠? 근데 여기는요. 이 선수가 더 잘생긴 것 같기도 한데 이 선수는 제가 볼 때는 독일 사람, 게르만족 얼굴은 아니네. 터키 사람입니다. 그래서 웨질 내지 웨칠이라 그래서 물론 지금은 독일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독일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겠지, 그죠? 터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발칸 반도에서 외국인 노동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독일 보면 그 다음 선수는 그럼 어디를 보여줄까요? 제가 네, 독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외국인 노동자라 불립니다. 그래서 레반토프스키 바로 폴란드 출신이죠. 이번에 월드컵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가 독일 선수가 아닌 게 다 우리 월드컵 독일하고 있잖아. 이 선수 들어가서 8대빵 될걸? 그래서 아무튼 레반토프스키 폴란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럽 내 국가 중에서는 폴란드가 프랑스도 많이 가고 영국도 많이 가고 독일로도 많이 가요. 자, 그러면은 됐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바로 요 나라 한번 이건 사실 수능에도 나왔던 그러니까 뭐냐면 요 나라가 바로 폴란드, 터키, 러시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독일이고요. 요 나라 맞춰보실래요? 이거 성급하면 안 돼. 인도나 파키스탄, 영국 아닙니다. 보니까 인도는 항상 인구 이동 일반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보니까 어때요? 아시아 국가들이야. 그래서 저거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남아시아 편에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양은 아니래도 비율이 제일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인데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노동자가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유럽 여행 가실 때 잠깐 피난공 얘기했는데 아랍에미리트 항공 타고 가보세요. 그럼 두바이 내리면 정말 인종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랍에미리트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정말 다 뭐 중국 사람, 그다음에 인도 사람, 그리고 북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남부아프리카, 중남부 아프리카 사람도 굉장히 흑형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건 독일의 외국인 노동력의 이주를.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는 외국인 노동력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 독일 인구가 지금 9천만 육박하는데 1,500만이 넘었다 그러거든요. 외국인 노동력이.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제 독일 하면 우리가 뭘 하냐면 자, 영국의 산업혁명, 그 다음에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라인강 유역 내지는 또는 루르 공업지역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루르 공업지역의 지도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대표 도시는 어디예요? 독일의 울산이라 그러죠. 에센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책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졸페라인 광산이라고 하거든요. 졸페라인,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졸페라인 광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태백이라든가 정선 지역이 다 탄광이 폐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모델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도시로. 문화적 도시 재생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요 졸페라인 광산을 다른 용도로, 문화적 공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영국도 런던 가면 아마 여자 선생님도 되게 좋아할 거야. 테이트 모던이라고 있어. 그래서 요 문화적 도시 재생.
그치? 그래서 그 사례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SN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울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이 다 죽었고요. 그나마 여기에 좀 명목을 유지하는 데는 여기가 축구 잘해요. 여기 좀 돈 많아요. 도르트문트라고 노란 유니폼. 우리 흥민이 오빠가 여기랑 하면은 굉장히 항상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 그러면 뭐냐면 공업 입지를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가 독일에서 가장 석탄이 탄광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산지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동력산지에 공업이 입지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SN과 루르공업 지역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루르공업 지역 이거야. 어디에 가까워요? 이쪽에 베네룩스 삼국 쪽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야. 그래서 이 공업 지역이 나중에 어떻게 브레멘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쪽으로 더 해안가로 왜 석탄에서 에너지가 석유로 바뀌면서 더 나가버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주목할 때가 여기 이제 루르공업지역하고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가 자르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하고 접경지냐면 프랑스하고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게 맨날 독일 땅 됐다 프랑스 땅 됐다 그런 거야. 유명한 보불 전쟁이라든가 우리 마지막 수업하면 알사스 로렌이라 나오잖아. 그래서 바로 프랑스의 북동부 지역이 로렌 지방인데 여기 이제 대표 도시는 낭시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뭐가 많으냐면 철광석이 많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서는 만약에 자르공업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업 지역에서 석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원료가 중요한 거가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조금은 낡은 문제가 되겠는데 루르공업 지역하고 자르공업 지역하고 비교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신경 쓸 만한 정도. 아주 배점이 많은 문제로는 출제가 안 되겠지만은 2점짜리 문제라 그런다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 다 됐고요. 요거 얘기해야 되겠네. 자, 우리 도시 파트에서 종주도시화 배우면은 순위규모법칙 배우죠. 근데 순위규모법칙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그때 요걸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로그 값이야. 상용대수 값. 그치? 그러니까 순위규모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도시의 인구는 population 요거는 뭐예요? 도시 순위분의 1이에요. 이건. 그럼 1등 도시는 그냥 그대로고 2등 도시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단순 요게 인구수라고 하고 인구 규모 그리고 요게 도시 순위라고 한다면 분수함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n분의 1이니까.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요거를 로그 값으로 반영하고, 그쵸? 분수함수를 로그 취하면 분명히 1차 함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요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종주도시화, 과두도시화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요것 자체가 절대로 종주도시화가 아니에요, 요건. 네, 그래서 바로 그 순위규모 법칙에 딱 맞는 나라를 정말 전 세계 다 뒤져봤는데 가장 모범적인 국가가 독일이에요, 독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340만이죠, 베를린이. 함부르크가 170만. 그렇죠. 거의 그런 식으로 나와요. 딱 n분의 1값 비슷하게. 점점 이 차이는 줄어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도시는 독일하면 프랑크푸르트인데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70만이고 보니까 슈투트가르트 있고 düsseldorf, 도르트문트, 에센 이렇게 많이 밀렸네. 에센이 옛날에 잘 나갈 때 인구가 300만까지 갔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독일 인구 순위규모 법칙 모델에 가장 걸맞는 그런 국가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유럽 여행 어느 나라 가고 싶냐 그러면 대체로 상위권을 꼽는 지역은 프랑스, 그쵸? 이탈리아, 스페인, 그 다음 순위는 영국 정도 되는 것 같아. 독일은 안 꼽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은 2차 대전의 그 어떤 공수 피해로 그쵸? 많이 안 남아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진짜로 정말 처칠 너무 심했지. 처칠이 다 이겨놓고 히틀러 자살하고 난 다음에도 독일 공습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라고 했냐면 연설하면서 독일 국민 지금 어떻게 보면 무고한 독일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연합국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독일 사람들도 봐야 돼요. 처칠은 사고방식 그리스적인 사고방식. 누구하고 비교돼요? 히틀러는요. 아티스트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뭐냐 이거. 기술, 아트는 기술을 뜻하는 거야, 그때는. 물론 화가 출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독일의 전차부대라 그러잖아. 그래서 독일 뭐라 그래, 이거. 무제한 고속도로.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든지. 물론 다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히틀러는 시민 대 시민이 싸우는 그런 전쟁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독일 하면은 그래도 독일의 남부 지역, 미넨을 중심으로 그 남부 지역은 보존이 비교적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뉘른베르크죠. 뉘른베르크. 그래서 일본은 2차 대전 끝나고 도쿄 전범 재판이 열렸는데 독일은 베를린이 아니라 뉘른베르크. 왜냐하면 히틀러가요.
정신적,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사실은. 그래서, 뉘른베르크를 자기 정신적, 정치적 고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할 때 바그너 음악을 틀고 나오거든.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그쵸? 자기가 위대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뉘른베르크 지역에 바로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고요. 아마 여자 선생님들 합격하시고 가시기에는 독일 남부 지역을 추천해요. 여기나 뭐 밤베르크나 이런 지역들이 그나마 독일에서 좀 볼만한. 그리고 독일을 처음 별 기대를 안 하고 가서 보는데 그거를 꼈어요. 그러니까 에버리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태리 가면 이태리 어떤 느낌이냐? 진짜 완전히 예쁜 걸레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로. 정말 사람들도 못 데리고 그러는데 독일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에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서 의외로 정말 깨끗하고 친절. 유럽 어디를 가든 다 들었거든요, 그죠? 독일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독일 다 됐어요. 자, 옆 나라 에라이브 국가 프랑스 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몽말트 언덕 알죠? 그래서 가보신 선생님들 있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가르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데는요, 이게 지리 강의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콘슐라 카페거든요. 저희가 이제 혹시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Midnight in Paris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피카소, 마티스,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살바도르 달리, 그리고 해밍웨이, 또 피츠제랄드 이런 사회적 명사들이 여기서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여기 딱 보고 있으면 이거 제가 찍은 건데, 그 사람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그래서 여유 있는, 그치? 그래서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내려오면요, 이제 이게 벽을 뚫고 나온 사나이겠죠. 보신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보여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일종의 벽을 만나거든요. 근데 절대 그 벽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뚫고 지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 슬럼프 극복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도와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 선생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다리 하나 잡고 이렇게 끌어내 드릴 테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자는 각오를 다지면서 제가 저거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짧은 다리. 왜냐하면 밑에가 안 나왔지, 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제 신체적 한계가 딱 여기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프랑스는요, 이거죠. 아트서커라 그러죠. 축구 선수단 소개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거꾸로 남미 축구,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딱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 유니폼을 벗겨놓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유니폼 안 입혀놓으면 어느 나라 축구 선수들 갈까? 진짜 유럽보다 더 유럽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고요. 오히려 프랑스는 진짜 순수 유럽 혈통이 안 보이죠, 그죠? 대부분 막 흑형도 어디서 왔을까요? 프랑스의 식민지를 받은 데가 기니만 연한 국가들이 프랑스 식민지 많이 받았거든. 거기 출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북아프리카 출신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자, 이주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죠. 요 세 나라를 보통 바바리 삼국이라고 해요. 그 해변 이름이 바바리 해변이거든. 그래서 바바리 삼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종의 이 사람들이 또 게토도 형성하고, 그리고 프랑스 마피아, 요즘에 프랑스 마피아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데요. 크게 두 부류예요. 하나가 이 바바리 삼국에서 들어온 이 이슬람 마피아들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왕따 취급을 받는 동네 하나 있거든. 나폴레옹이 여기 출신이죠. 코르시카 마피아하고. 꼭 미국으로 치면 영화 대부야. 거기서 보면 유대인 마피아하고 이태리계 마피아가 붙잖아요. 지금 프랑스가 딱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분명히 그렇고, 우리도 지금 안산에 가보면 베트남 마피아들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 중국 교포, 조선족 마피아 이렇게 막 세력 다툼을 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의 국가별 일사. 그래서 여기서 순위에는 못 찍게 되지만, 왜냐하면 좀 작은 나라도 많으니까 아프리카에 가면은 뭐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이런 나라들 사람들도 많이 프랑스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유럽에서는 주국가들, 핵심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부터 인구가 유입되는지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하면은 유럽의 공업 지역의 이전 문제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디 있었어요? 이건 기본 상식이죠. 탄전지대에 있었죠. 그런데 석탄에서 에너지가 석유로 바뀌면서 어디로 가요? 해안가나 대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중화공업 도시도 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후기 산업 사회에 들어오면서 산업 클러스터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IT 산업들은 어디로 가요? IT 산업은 각 지역으로 분산이 돼 버리는데, 이 IT 산업은 요거잖아. 그러니까 산업 클러스터라는 게 소위 말해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분업이 완화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분업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산학연 협동이 되는 거니까.
소규모적으로 분업이 완화되는 거죠. 그죠? 공간적 분업이 아니지, 이거는, 클러스터는. 그래서 보면은 기후가 쾌적한 환경, 그 다음에 고급 인력 따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위에도 봤지만, 요 프랑스, 남프랑스죠.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이 동네를 côte-d'Azur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푸른 해변이다, 이런 뜻이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 에어버스 생산하는 툴루즈도 있지만 여기에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가장 유명한 그런 지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은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거리는 우리 서울에서 인천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예, 이탈리아하고 접경 지역이죠. 그래서 칸느 영화제로 유명한 데죠. 그 다음에 니스 카니발. 그래서 제 니스 가서 좌절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내가 못생겼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여기 가면 정말 머리는 하나씩 더 있고 위에, 예, 화장실에서 비춰서 보이는데, 아, 정말 그렇게 못생겼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그리고 모나코 별도의 나라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도 도박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바로 요 지역 사이에, 그래서 프로방스, 그다 꽃자리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를. 그래서 소피아 앙티폴리스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차피 경제 시간에 또 이것도 다시 나올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 나라만 더 갑시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스위스 뺄 수 없죠.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스위스 최고의 또 여행지를 꼽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지역 하나죠. 네, 그래서 요건 알죠? 체르마트라는 곳이고, 이거 미국의 파라마운트사 로고잖아요. 그래서 요건 전망대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전 그래서 공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뚱뚱하고 날씬한 사람이 있다면 정상 체형이라 할 땐 보통이잖아. 그런데 공부에 있어서 정상은 제가 볼 때 그것만큼은 꼭대기로 가는 게 정상인 것 같아.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잘 갖다 붙이지 참. 예, 그런 의미로. 자, 뭡니까 저거? 혼이죠? 혼. 예, 됐고요. 그다음에 뭐 빙식고기라고 이런 사진들은 다 또 지형학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 조기하고 이제 동네가 다른데, 그 체르마트는 거기는 마토론사는 조금 구석에 있어요. 이탈리아 국경지대고요. 융프라 삼봉이라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인터라켄 지역이 더 많아요, 사람들. 이쪽이 더 볼 게 많고요. 여기 가면은 인터라켄에서 잘 보이시죠, 이거? 네, 정말 제대로 찍었네. 네, U자국이 되겠네, 빙식곡. 그래서 인터라켄에 가면 요거는 안 가본 선생님들 위해서 내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라우터 브루넨이라는 동네인데, 여기는 꼭 가셔서 꼭 하루 이상이라도 좀 잠을 주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예쁜 동네고요.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본류빙하에 지금 지류빙하가 걸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뭐로 남아있을까? 폭포 보이세요? 그래서 이 폭포 이름이 먼지 폭포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유럽에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지역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라우터 브루넨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하면 이제 융프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기차 한번 갈아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클라이네 샤이덱이라는 동네. 발음이 좀 나. 클라이네 샤이덱. 썼으니까 또 얘기를 해야 되죠. 그쵸? 거기서 기차 갈아탈 때, 사실 기차를 한번 놓쳤어. 그래서 우연히 찍히는,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이거. 저는 카메라 다룰 줄 몰라요. 근데 참 와서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터라켄 쪽을 저는 체르마트보다 더,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어차피 우리 지형에서 다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위스는 공업이 세계적인 정밀기계 산업, 식계로 유명한 베르시게탑이죠. 네, 그리고 요거죠. 스위스 하면은, 아까 벨기에가 나왔는데, 스위스는 언어가 4개죠. 그래서 일단은, 스위스 사람들 제일 많은 주류민족은 독일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독일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접경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온 우리 유명한 학자들이 누가 있죠? 루소도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언어학자 소시르도 이쪽 사람이죠. 그쵸? 예. 그래서 저기가 레마노라고, 레마노는 스위스 사람들이 저거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기 제네바가 있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계 주민이 한 1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당연히 이탈리아죠. 그리고 여기 라틴어 계통의 로망드 언어라 그래요. 여기는 아주 이제 소수야.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게 고립된 마을들마다 어떤 민주주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직접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스위스가 이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라틴어 계통의 고유 언어. 그러니까 로망더라는 건 원래 라틴어라는 거죠. 그게 로망더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태리어, 그다음에 스페인어, 그리고 포르투갈 이것도 다 로망더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위스까지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첫 시간 사실은 60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네요. 근데 하나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부에 대한 생각. 선생님들이 공부에 대해서 저는 하나 고쳐드리고 싶은 게 공부는 엄숙한 과정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숙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이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 훌륭한 선생님들 되실 거잖아요. 물론 합격도 중요하지만 그랬을 때 또 아이들한테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공부는 조용하게 하는 거야. 그거 아니죠. 선생님들이 해보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강의식 수업하고 싶지 않으시죠? 학교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업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공부를 좀 가볍게 할 필요도 있다라고. 가볍다고 해서 결코 싸구려나 아니면 내용이 없는 강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실천해 보려고 능력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제가 준비해서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